그 최도영 평론가는 2002년에 문학가 사회를 통해서 예, 문학 활동 문학 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오늘은 좀 지금 제목에 여러 이야기들이 클라우드 기술 생태계 이 문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거와 특히 기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기후시라는 어떤 개념을 좀 잘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그 생태시, 기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떠오르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발표를 잘 듣도록 하고 거기에서 좀 그 또 안태훈 씨나 기원석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이따가 잘 들으시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됐네요. 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다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발표문이 조금 긴 관계로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최근 한국 시에 주목할 만한 경향을 소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네, 첫째, 생태계의 변화가 시 내부보다는 시 창작 과정에 끼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경향성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기대 효과로 이어집니다. 먼저 주체와 시라는 개념 각각이 내포한 관습적인 정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간 기후 생태 위기 및 비인간 담론과 관련해 인간 범주의 규범성에 대한 반성적 재고가 거둔 성취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체의 인지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해지는 현실이나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지 과정이 신경적, 신체적, 환경적 연합체이며 파편화된 채 외부 환경에 외주되는 것이라면 또 동시대 디지털화의 편제가 외주화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 창작의 과정과 그 결과물 또한 단일한 주체의 독자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인지 개념의 재고를 통해 인간이라는 고획이 외부 환경의 역동적인 침투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구도를 상정하기에 앞서서 동시대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지 특정 환경에서 인간은 무엇들의 구성 요소인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법상의 반복적인 패턴과 양상을 살핌으로써 이러한 시쓰기가 창작자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고 그렇기에 이 효용이 창작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확인하기에도 유용합니다. 더 나아가 시창작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문학장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양상까지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상정하는 생태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생태계는 에코테크의 생태 공간으로서 이미 테크놀로지는 제2의 자연이며 우리는 기술적으로 매개된 자연문화 연속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은 기술에 의해 제어, 관리, 가공되며 생물종과 천연자원들은 다시 기술을 위해 착취됩니다. 심지어 기술적 개입이 생태 환경과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할지라도 이에 대한 해결 또한 기술적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자본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추동하면서 기후 생태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막대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구조의 한가운데 또한 놓여야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산업입니다. 전 지구적 정보 소통 네트워크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데 데이터 자원은 그 확보, 운송, 저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저장 장치와 물리적 매체를 필수로 요구하며 이는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후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추동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남성 중심적 체제로 진단이 됩니다. 반생태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지배적 남성성은 인본주의, 식민주의, 반민주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이에 기반한 산업자본주의의 경제구조는 탄소 식민주의를 나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시간에 대한 재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첫 번째 목적이었던 나날이 디지털화되는 생태계가
시 작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시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인간 재현 양상, 시적 화자의 생태적 인식이나 태도 등을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는 일 또한 여전히 중요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전의 생태적 인식을 확장, 갱신해가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지금 요구되는 시적 실천에 대한 사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훈적 메시지의 전달이나 관계적 인식의 자각 촉구 차원에서 더 나아가 기존 생태시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수용자들의 실제적인 인지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의 가능성을 시 장르만의 특성에 기반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안적 인식을 가상에서 발견하여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이미 가상적 현실인 데이터 사회를 살아가며 자본의 속도전을 답습하는 우리의 인지 구조에 관계적 기후정의의 감각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체화시키는 것으로서 기후시라는 범주를 정립하고 이를 위한 요건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몸과 인지 과정 또한 기술적 기반들에 의해 변형되고 재배치됩니다. 가정용 컴퓨터와 광대역의 보급은 복제와 전유를 전략으로 삼는 글쓰기를 증가시키는 한편 창조적 능력보다 재구성의 능력이 창작의 관건이 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사물 인터넷 및 플랫폼 등의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사고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사고 자체가 알고리즘 장치의 데이터 처리와 입출력, 해체와 조립, 복제 방식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시공간 압축 및 물질적 추상화의 감각이 보편화되면서 창작 영역에서도 환경의 외주를 맡기는 자동 매크로 장치를 구축하게 하고 인지적 탈숙련화, 생산성 극대화, 수익화라는 자본의 명령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 산업은 어디서든 서버 접근이 가능하고 그 용량이 무한하다는 환상을 통해 무차별적 보관을 장려함으로써 영속화라는 자본의 이상을 획기적으로 체화하도록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을 넘어 보관할 수 있도록 기억 상실을 유도하는 클라우드는 오늘날 빅데이터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기억하려 하는 아카이브 열병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 한국시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비창조적 시쓰기로서 가속류시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식의 모방과 리셋 감각의 구조화가 만연함을 반영하면서 인간의 사고 구조와 인공적 사고 구조라는 이분법적 전제의 유효성을 되묻습니다. 가속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주 19번에 정리를 하였는데요. 미디어 장치의 작동 원리로 대표되는 기계적 효율성을 체화하여 내부 메커니즘의 알고리즘화를 통해 내부의 일종의 자동 장치를 구축한 시를 말합니다. 단시간 안에 최저 효율로 식구를 증식하기에 용이한 창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독립적인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신체 및 외부 환경으로 쪼개지고 흩어진 인지 단위와 그 과정이 디지털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는 뇌라는 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환경에 나날이 이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되먹임되면서 상호 구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장치들이 동시대 시에서 가속류를 대표하며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 망각 리셋이라는 영속화 장치입니다. 망각과 리셋의 패턴 연속체가 시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결말의 유보와 이야기의 지속을 무한히 유도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위해 일부러 망각지를 설치하는 이러한 현상은 기억을 특정 영토에 붙들리게 하는 일의 효용, 더 나아가 시쓰기만의 독특한 효용을 암시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라는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시를 창작한다기보다 오늘날 시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가진 당대적 효용이 있어서 시 창작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사후적으로 예술로 추인된 건 아닌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용이란 과부하된 정동의 해소입니다. 창작 주체가 해소해야 할 정동의 분량을 창작 매체에 양도하여 주체 대신 반복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상으로 인해 축적된 정동을 처리하는 한 효과적인 방식이 시쓰기를 통해 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시는 부차적으로 획득됩니다. 이처럼 과부하되는 정동 관리를 위한 대응 양상이자 스타일로서 가속류는
특히 리셋 망각 기제는 인지 자동화를 나날이 가속하는 기술 예속에 대한, 더 크게는 이와 결합한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위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적응이자 대응으로서 시쓰기를 암시합니다. 완결 불가의 가상적 감각이라는 당대의 특징적인 정서를 반영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가속류는 후기 자본주의화 식민지화된 삶에 대한 하나의 반영이자 적응이자 대응이자 자기 착취인 동시에 주체화와 저항의 조건으로서 기술 예속을 증거합니다. 마치 플랫폼의 인지의 외주를 맡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창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속류가 대변하는 비창조적 시쓰기는 문학적 해석 틀을 넘어 시쓰기를 당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일깨웁니다. 예술로서의 시에 주목하여 예술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일 이상으로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쓰기에도 주목하여 그 배경을 탐구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문학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시의 폭발적인 창작 현상을 함께 주목할 수 있는데 가장 이성적인 시 양식으로 일컬어졌던 메타시는 메타적 되먹임에 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의 포스트 담론과 맞물리며 지금의 자유도를 확보하게 된 시창작은 이 모든 당대적 물적 조건들과 맞물리며 시 내부의 자동 창작 장치를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동 처리 장치로서 시창작의 수행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메타시와 망각 리셋 기제의 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출간된 기원석 시인의 가상 낭독회는 가상 무대와 튜토리얼 연작을 통해 거대한 베타 테스터 세계의 임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동시에 비창조적 글쓰기의 특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시집에 함께 수록된 산문은 이 시집의 지배적인 작법 원리와 세계인식을 제시하는 데 좀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내용과 인물의 말로가 이미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서사의 영속을 지속하기 위해 나와 우리는 소모품으로서 인물의 임시 역할을 맡다가 퇴장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 이후에 리셋되는 대역의 한정된 시간은 다른 대역 시간으로 대체되며 인물의 단일성을 영원히 이어나갑니다. 일체화된 시스템 아래서 인물은 공유된 사고가 저장되거나 옮겨가는 장소로 보입니다. 수록작 막도 유사한 사정을 그립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 현재가 영원히 반복되는 이곳은 무대인 동시에 교실이자 공장으로서 학습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 학교는 납품 가능한 인간을 생산해내는 공장이기도 하지만 현재만이 반복되므로 납품일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반품된 우리는 납품되지 못한 채 체험판 삶을 반복하고 무대에 올라 생활, 육아, 직장 등을 연기하면서 무한히 대기할 뿐입니다. 앞서 독자들처럼 관객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우리만은 그대로 남아 완결 불가한 무한 생산 기계 속에 갇힌 처지를 은유합니다. 한편 튜토리얼 108쪽 시는 시창작 과정의 생존 게임의 튜토리얼에 빗댐으로써 창작 과정을 자조하고 창작 강의와 창작 노동자의 상품화 현상 등을 풍자합니다. 근데 여기서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플레이어이자 메타 화자인 기원석은 본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탈출 불가의 서사에 계속 갇혀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은 자본주의적 삶의 적응이자 대응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리얼리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들이 또다시 모방 양식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지불식간에 가속 감각, 영속화 감각 등의 자본의 명령을 대변하는 건 아닌지 고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시간 속에서 어떤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남는데요. 이는 생태시에서 줄곧 이어져 온 고민과도 맞닿습니다. 생태시는 생태 오염과 파괴 현장에 대한 고발시 현장시로서 생태 파괴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와 그로 말미암은 다양한 제도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항,
생태윤리를 내면화한 생태미학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합니다. 이런 관점하에서 생태시의 지금은 다양한 비인간 존재자들과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태시의 구성물 중 하나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는 생태적 자아인식의 정립에서부터 생태적 실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태시는 자연을 현실과 단절된 채 이상화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상화된 기후 생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급진적인 사유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및 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는 다른 동물, 여성, 유색인, 퀴어, 여타 타자들에 대한 돌봄 및 정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은 오직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한정되기보다 폭넓은 정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다양성 등의 관계적 관점에 기반하여 젠더화된 환경 담론에 관한 구조적 논의가 기후 생태 위기 해결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관련해 최근 관계적 자아 인식을 중심으로 기후시라는 범주의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합니다. 이는 단지 기후 소설에 비해 담론적으로 덜 다뤄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후시가 결국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에도 생태시의 정의를 확장 및 재규정하는 것보다 기후시라는 새로운 범주의 도입이 요구되는지도 해명되어야 할 텐데요. 기존 생태시의 요건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작업도 물론 유효할 수 있겠지만 기후시만의 역할과 기대 효과가 적극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태시가 극복되어야 할 한계가 아니며 그 방향성과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는 기후소설에서 강조되는 지점들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기후시 정립 요건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타 재난소설과 비교해 기후소설의 가장 변별되는 지점은 기술 낙관주의로 경도되지도 않으며 자극적인 스펙터클을 통해 종말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독자를 계몽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이미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느리게 투과하며 일상화된 절망을 주조하는 기후재난의 실제 모습에 주목합니다. 희망이나 절망으로 손쉽게 이분화되지 않는 혁명적 정서를 생성해내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레타 가드는 기후소설이 종말론적 서사에 머무를 경우 기후변화가 기술과 과학의 실패이며 종간정의나 환경정의 실패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구조적 체제 차원의 생태 정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기후 과학적 해결과 개인 차원의 탄소 발자국 감소에 대한 믿음을 줄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기후소설이 무엇보다 기후정의 서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기후변화의 급박함을 직시하도록 하면서도 기술과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횡단 신체성에 대해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기후시를 정립하는 데 있어 유효한 틀을 마련해 줍니다. 가령, 절멸,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 등에 수록된 시들은 기후 생태 위기와 관련해 그러한 관계적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근간인 신민아의 백장미의 창백과 윤은성의 유리광장에서 또한 이미 일상이 된 재난을 살아가는 이를 빈번히 사유하는데 기후위기의 스펙터클과 반성적 태도에 그치지 않으며 축산산업 및 에너지 산업이 생태 파괴에 끼치는 영향과 재생산 정의 및 비거니즘의 연결망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후가 자연적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를 관통하는 현상임을 상기시키는 횡단 신체성 개념과 맞닿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시의 요건을 마련하기에 충분한지 전술한 요건들이 소설과는 구분되는 시 장르만의 독자적인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살펴본 관계적 생태인식을 포괄하면서도 시 장르가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장르적 특성이 더 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시인이자 기후운동가인 윤은성의 산문은 기후시의 요건과 방향성에 대한 유효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래 인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의 원론적인 효용이라고 할 시간의 흐름을 재배치하는 것에 여전히 매혹을 느낀다. 과도하게 자기를 증명하거나 생존을 위한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추출해내는 시간 시스템을 시와 예술은 정지시킨다. 이에 따르면 자본의 가속적 명령을 멈춰 세우는데 기후시의 의의가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적 화자의 태도나 시의 소재 및 주제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적 가속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의 형식과 내부 시간성의 운용이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내재화된 자본주의적 자아 가치로부터 벗어나 계절의 성장과 세태의 순환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아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성을 기호시의 중요한 요건으로 상정할 경우 순간을 길게 느린 호흡으로 바라보곤 하는 안테온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가장낭독회와 유사한 시기에 발간된 안테온의 기억 몸짓은 리셋되거나 되풀이되기보다 흐르고 지나가는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화자는 시간의 연장으로서 자신을 감각하며 공간의 물려받음에 대해 자주 사유합니다. 앞서 가장낭독회에서 고정되어 있던 것이 단일한 서사와 인물이고 행위 주체들은 영원히 종속된 단역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소모하며 끝없이 대체되는 관객들 앞에서 현재만을 반복했다면 기억 몸짓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간이 마치 몸을 가진 듯 자신의 생애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세계에서 시간은 누군가의 소유로서 처분되거나 거래되거나 소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따라 모든 생대를 관통하며 살아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또 흘려보내는 것이 기본값이 되는 이 세계에서 화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현재에 갇혀있거나 영속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저 순리에 따라 흘러가다 소멸할 것에 대한 긍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먼저 떠난 이들의 과거의 기억 단편은 공간에 달라붙어 있곤 합니다. 화자는 자주 공간과 사물에 깃든 기억에 사로잡히며 그렇게 열린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 오래 지켜보곤 합니다. 그에게 공간은 잠시 공동으로 물려받은 것이자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가령 경주라는 시에서 화자는 다른 생물종들과 함께 그리는 완만한 리듬에 참여하며 능선 죽음의 연속을 형성합니다. 인간 화자를 비롯한 여러 생물종과 자연물들이 그 자리를 임시로 빌려 나눈 것이라는 생각은 전체 시집에 드리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또 기억 몸짓이라는 시에서는 자신과 관계하는 주변의 모든 존재자들의 삶의 역사를 느끼고 그들과 나누시는 호흡 속 타자로서의 자신을 느낍니다. 이처럼 안테온이 목격한 흐름은 비인간 환경들의 몸짓을 시집 전반에 걸쳐 감각하고 그 리듬을 옮기고자 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기억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머물지 않으며 시집 전반에 걸쳐 아주 느린 묘사를 운용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그런 호흡을 따라가도록 권유합니다. 물론 장소 사유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무드에 따르면 정동적 장소를 경제적 장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정신, 육체 이원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테온의 시를 기호시로 분류하기는 섣부르겠지만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관계적 시간에 느리게 주목하는 그의 시는 향후 기호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언뜻 기호시의 시간성은 완결 불가의 강박에 사로잡힌 가성류 시와 대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누적되지 않는 평면 위에서 사유의 분절과 파편적 인식 단위들이 비약적으로 접속되어 후기 자본주의의 비전을 반영하는 가성류 시는 기호시의 시간 시스템의 정지와 대극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열이 나뉘는 경향이라 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것으로부터의 회귀나 탈주도 아닙니다. 두 유형의 시 모두 현세적 위기를 동시대적 조건 위에서 감각하게 한다는 점에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문 아래쪽에 개인적으로 남는 과제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향후 보완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좀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자본주의 생산성, 자본주의적인 시간 그거에 대한 대결로서 의미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일단 발표를 마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